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둔기로 내려친 중학생이 범행 50분 전에 한 연예인 지망생을 찾아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중학생을 응급 입원 조치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직권남용 등 10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모든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군 포로들이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북한이 배상하라며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압류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통일부가 정권이 바뀐 뒤 진행되고 있는 2심에서는 여러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900병상 규모의 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약사가 부족해 일부 약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은 사건 발생 50분 전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용실에 들어가서는 한 연예인 연습생의 이름을 대면서 이곳에 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 뒤 1층에서 배 의원을 마주쳤고 배 의원 이름을 2차례 물은 뒤 둔기로 내려쳤습니다. 이 중학생은 촉법 소년은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은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신사동의 한 미용실에 회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 학생이 들어옵니다. 직원에게 무언가 물어보더니 안으로 들어가 미용실을 한 바퀴 둘러보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어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의 모습입니다. 당시 A군은 특정 연예인 연습생의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며 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시면 성함을 먼저 여쭤보거든요. 근데 말씀 안 하시고 연습생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연습생이에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미용실을 나간 A군은 50분 뒤 건물 1층에서 배현진 의원과 마주쳤고 이름을 2차례 부른 뒤 둔기로 17차례나 내리쳤습니다.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선 해당 연습생을 찾았던 이유를 경찰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군은 서울의 한 중학교 재학생으로 파악됐는데 촉법 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인데 계획범죄 여부에 따라 형량이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 중학생은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피의자 조사를 받고 지금은 서울의 한 병원에 응급 입원 중입니다. 배현진 의원 측은 가해 중학생에 대해 선처는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노아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둔기로 내려친 중학생 A군은 부모 입회하에 심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건강 이상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인데다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오늘 새벽 한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를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해당 학교 측도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이제 기다려야 되고요. 학교에 이제 생활교육위원회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이제 적절한 선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인터넷에서는 A군과 관련된 다수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해당 중학교 출신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A군이 일반 학생들에게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배 의원 측은 수사에 나선 경찰에게 선처는 없다, 처벌받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 배 의원의 혈흔이 묻은 옷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MBN 취재진과 만나 피습 당시 상당한 출혈이 있었다며 현재까지 A군의 부모로부터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 사건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습격을 당한 배 의원은 현재 순천향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RI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통증과 어지러움이 심해 오늘 퇴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용수 기자, 현재 배 의원 상태 어떻습니까? 네, 현재 배 의원은 의식과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만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배 의원은 오전 6시 30분쯤 MRI 검사를 받았는데요. 어제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뇌 CT를 촬영했지만 뇌 손상이나 내부 출혈에 대한 추가 검진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겁니다. 보좌진에 따르면 배 의원은 MRI 검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몸 상태는 어제보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어지럼증과 통증이 심하고 불안감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재 진통제를 맞고 있으며 앉아있기 어려울 정도로 지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간가량 배 의원을 만난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는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긴 하나 평소처럼 얘기를 나누기는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상시보다는 어지러워하기도 하고 어제보다는 아픔의 강도가 더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배 의원이 짧은 시일 내 퇴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과 범행 이유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출입하는 연장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먼저요, 한호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제 문병을 왔는데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치 테러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배현진 의원을 병문안한 한호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예.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이 없다. 빨리 키위하시기 바란다. 요 말씀 전해달라고. 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에 따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SNS 등에 돌아다니는 정치적 혐오, 게시물들과 A군의 불안한 심리 상태가 결합이 되면서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범행을 정치적 동기 등에 따른 테러 행위로 규정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입수한 동영상을 보면 글쎄요, 범행 동기에 대한 단서 조금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내용과 또 입수한 CCTV 영상들을 또 종합해 보면요. 예. A군이 범행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범행 장소 내부와 인근 CCTV 영상에는 A군이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배현진 의원을 만났다기보다는 해당 장소에서 누군가의 행적을 확인하면서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또 범행에 사용한 도구인 둔기도 A군이 최소한 범행 1시간 전부터는 당시 입고 있던 옷의 주머니 속에 계속해서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궁금한 점이 왜 하필 배현진 의원이 표적이 됐느냐인데 혹시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가능성 이런 것도 있어 보입니까? 네, 국민의힘 영입 인재 중에 한 명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어제 한 발언 때문인데요. 예. 이 교수는 해당 사건을 두고 배현진 의원의 성별도 어쩌면 피해자가 되는데 일조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오늘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여성은 잠재적인 피해자이고 남성은 잠재적인 가해자라는 것이냐며 이 교수를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예, 또 걱정되는 게 이제 모방 범죄 부분인데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표가 습격을 당한 지 불과 3주 만에 배현진 의원도 현재 범행을 당한 상황인데요. 예. 오는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고 앞으로 선거 유세 운동이 본격화되면 정치 혐오 문제가 또 한 번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모방범죄 또는 또 다른 형태의 이런 테러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이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 배현진 의원 습격 사건에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수사 전담팀은 사건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는 동시에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경찰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근접 신변 보호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당 측의 협의를 거쳐 신변보호팀을 조기 배치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회부 연장현 기자였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정치권 분위기 역시 무겁습니다. 특히 협박 편지나 소포를 받았던 일반 의원들과 예비 후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현재 당 대표급 인사들에 대해서만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민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초선이었던 하태경 의원 선거 사무실 앞에 협박 소포가 전달됐습니다. 곧 죽는다는 메시지와 함께 식칼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수정 교수도 최근 한 유권자로부터 협박 쪽지를 받았습니다. 혼자 연구실을 이제 들어가다가 발견한 쪽지였고 대부분 약자들이 공유하는 공포일 거예요. 배현진 의원도 당분간은 그 공포심 때문에 선거 유세를 자유롭게 하시기는 어려울 거고요. 당대표의 경우 선거 기간 전담 경호가 이루어지지만 300여 명의 일반 의원과 1000명이 넘는 예비 후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도부는 경호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비 대책이 주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조금 더 앞에서부터 이 경찰이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 하지만 현장 유세를 앞둔 후보자들은 유권자를 잠재적인 테러 용의자로 보고 거리를 둘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으로 특권 지적을 받는 국회의원이 경호까지 필요하냐는 국민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거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 사건 때 정치인 경호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싸늘한 여론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민주당은 테러 사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해 엄벌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모방범죄일 수도 있다면서 부실 수사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당내에서 과도한 문제 제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연이은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에 반대합니다.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빕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정치 테러 대책 특별위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서 엄벌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모방범죄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벌어진 야당 대표 피습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제대로 경각심을 주었다면 지금과 같은 모방범죄가 반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느닷없이 경찰 탓을 하고 있다며 저급한 선동이 증오의 정치를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 시점에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MBN 통화에서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이야기하는 건 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과 국정원 등을 상대로 이 대표 사건 축소 왜곡 의혹을 지속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밝혀 정치인 테러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했을 때 자주 비교되던 사례가 바로 2012년 박근혜 비대위입니다. 당시 박근혜 위원장도 구원 등판했었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52%로 당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 위원장과 갈등을 겪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체됐고 부정평가는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정면 충돌은 두 사람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전격 만남을 가지면서 일단 봉합됐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충돌 이후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한 위원장이 당대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52%로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준석, 김기현 전임 대표들보다 높은 수치이고 역대 당대표로서 가장 후한 평가를 받았던 2012년 3월 당시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평가와 흡사한 수준입니다. 35%의 긍정평가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는 17%포인트 높습니다. 다만 정당 지지도는 박빙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리더십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해주고는 있지만 국민의힘에 좀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약간의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 위원장과 갈등을 겪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1%에 머물렀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오르며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부정평가 이유에서 경제 민생 문제와 소통 미흡에 이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상위권으로 급부상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총선이 7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 절반이 병립형,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나눠 갖는 걸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듯했던 이재명 대표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절반가량인 80명이 당 지도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민주당이 해왔던 연동형 비례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위태로워지는 그 지역구 의석수를 생각해보면 그 정도 차이를 노리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병립형으로 갔을 때. 그래서 소탐 대실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 중심으로 비례대표는 연합정당을 만들어 정부 여당에 맞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제3지대 변수 등을 고려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병립형 회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당내 다수 의원들이 제동을 걸면서 이재명 대표의 고민도 깊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 역시 의원들 사이에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과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을 시작하며 민주당의 병립형 채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오는 31일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제3지대에서는 빅텐트 대신 중텐트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5개 세력 중에 정책 방향이 비슷한 신당끼리 먼저 모이는 겁니다. 이제 관심은 이 중텐트가 언제 빅텐트가 되느냐입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가칭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이 창당 선언 이후 첫 인재영입을 발표하면서 조직 확장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탈당 의원 등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과 통합논의도 막바지에 다다른 분위기입니다.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있을 통합 논의는 그것대로 진행하면서도 저희들의 창당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미래대연합 역시 통합과 관련된 막바지 조율을 마친 후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제3지대 민주진영의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다음 절차인 빅텐트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다른 한 축인 개혁신당은 본격적인 독자 행보로 몸집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희망과의 합당을 알리는 첫 현수막을 내걸며 보수 진영 내 국민의힘과의 차별에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혁신당은 정책을 알리고 저희가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알리는데 당분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당 방식과 시점 등을 놓고 이 위원장과 이 대표가 각을 세워 빅텐트 회의론도 나왔는데
제3지대 안에서부터 개인전은 공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낙연 위원장 역시 개혁신당과의 통합에 대해 스타일 차이일 뿐 갈등은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다음 주에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해 제3지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음모론을 자제하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남빛 기자입니다. 흉기 피습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대장동 의혹 재판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지난번 재판에선 건강 이유로 먼저 퇴정하셨는데 오늘 진행 문제 없으신가요? 기자들의 질문은 피했지만 법정에선 적극적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과 마신 술값 4천만 원을 철거업자 A씨에게 빌렸다고 하는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도중 과거 사건을 거론하며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대표는 A씨로부터 4천만 원을 빌린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3억 원 차용증을 왜 써주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유 씨가 뇌물을 받은 것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니 3억 원 규모 차용증을 써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과 아무 상관없는데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며 음모론을 좀 자제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사무실에 당시 건달이 찾아왔는데 그 건달이 이 대표의 친구라 의뢰받았다고 했다며 반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직접 설전을 벌였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3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영풍재지 주가 조작 일당의 총책이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입항한 선박을 통해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도주 3개월 만입니다. 검거 현장을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이 선박 창고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남성을 끌어냅니다. 밧줄과 짐더미 속에 또 숨어있는 밀항자가 없는지 샅샅이 수색합니다. 현행범이고 밀항 단속포 위반으로 지금 현행범 체포합니다. 어젯밤 11시 44분쯤 제주 서귀포항에 입항해 있던 선박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남성의 신원 확인 결과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50대 이모 씨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는데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와 주가 조작 일당은 지난해 초 영풍재지 주식을 시세 조종해 5천 원대였던 주식을 5만 원대까지 올렸고 2,78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주 도운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지난주 첫 재판에서 공범 11명 대부분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주범 이 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시세 조종에 가담한 추가 공범들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조만간 해경으로부터 이 씨를 넘겨받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소화기 분말 난사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천에서 벌어졌습니다. 20대 남성이 소화기를 마구 뿌리면서 10대 여학생 4명이 온몸에 소화액을 뒤집어섰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걸어와 소화기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비상계단 문을 열더니 계단 안으로 소화기를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온 다른 남성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합니다. 두 남성은 소화기를 뿌린 뒤 도망치듯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계단에서 영문도 모른 채 소화기 분말을 몸에 뒤집어 쓴 10대 여학생 4명 중 1명이 뛰쳐나와 황당해합니다. 바로 이 계단에 있다가 소화액을 뒤집어 쓴 피해 학생들은 호흡곤란과 피부 염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해 보니 두 남성은 이 상가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로 계단에서 연기가 나 뿌렸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 뿌리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남성과 여학생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소화기를 뿌린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장난으로 한 일인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미국 대선이 일찌감치 바이든 대 트럼프 양자구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6%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만 미국 유권자들의 대다수는 두 사람의 재대결 자체를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도 그나마 덜 싫은 사람을 뽑겠다는 기류가 읽히고 있는데요.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로이터 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40%와 34%로 6%포인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무소속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한 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36%, 바이든 대통령 30%로 역시 6%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에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67%는 같은 후보를 다시 보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며 새로운 사람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지지자의 59%는 트럼프가 싫어서, 트럼프 지지자의 39%는 바이든이 싫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네거티브 공방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을 거론하며 자신은 투자 유치를 했고 트럼프는 일자리를 유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y staff wondered what the hell I was doing. I talked to the leader of South Korea. I said, "You have a thing called Samsung. You make a lot of these computer chips. Come to America."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을 깎아내리며 대선 본선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They would not have done the damage that crooked Joe Biden has done to our wonderful country. 덜 싫은 후보를 뽑을 가능성이 커진 올해 미국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미국에서 질소로 질식시키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세계에서 처음 있는 사례로 생체 실험 논란도 불고 있는데요. 해당 사형수는 실제로 2분 동안 경련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처음으로 질소 사형이 시행된 미 엘라베마주의 홀먼 교정시설입니다. 사형수는 1988년 남편의 청부를 받고 45살 여성을 살해한 케네스 유진 스미스입니다. Smith was pronounced deceased by physicians at 8:25 p.m. Central Standard Time. 질소 사형은 안면 마스크를 씌운 뒤 질소가스를 주입해 저산소증을 일으켜 숨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스미스는 질소가스 주입 22분 만에 사망했으며 죽기 전 최소 2분간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We saw minutes of someone heaving back and forth. 사형 집행 전 유엔과 시민단체는 고통스러운 죽음일 수 있다며 질소 사형을 반대했습니다. This could amount to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미국에서 질소 사용을 허용한 주는 엘라베마, 미시시피, 오클라호마이며 실제 시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미국에선 15살 소년이 총기 난사로 4명을 숨지게 한 사건을 두고 미 법원이 소년의 부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부모가 총구를 당기진 않았지만 책임은 있다고 본 겁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고 선생님이 큰 가구를 들어서 문을 막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서 경찰이라고 외치자 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황급히 뛰쳐나갑니다. 지난 2021년 미국 미시건주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15살 학생의 총기 난사로 학생 4명 사망해 8명이 부상을 입었고 범인인 학생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15살 아들을 감독하지 못한 부모도 체포되어 재판장에 서게 됐습니다. They weren't in a car crash. They weren't sick. They were murdered in an act of terror committed by Jennifer Crumbley's 15-year-old son. Jennifer Crumbley didn't pull the trigger that day, but she is responsible for those deaths. 아들이 총을 들고 등교하는지 감독하지 않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우려하는 학교의 권고도 가볍게 넘겼다며 부모를 비자발적 과실치사로 기소한 겁니다.
to a child who grew up into a teenager and had no way to know what was going to happen.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자녀가 총기 범죄 등으로 유죄를 받으면 부모도 방임 등으로 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번 재판 결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국군 포로들은 6.25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강제 노역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북한에 배상금을 청구하고 싶었지만 받을 방법이 마땅히 없었죠. 그러다가 한국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에 저작권을 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돈이 28억 원 이상 되고 또 한국 법원이 이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쉽지 않았는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2년 1월 국군 포로 2명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이 거둬둔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추심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작권료를 받는 주체가 북한이 아닌 북한 내 저작권자라는 등 이유로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추심 명령을 별도로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승소한 탈북 국군 포로 어르신 2분께 손해배상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문협이 저작권료를 북한 누구에게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해 재판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법원은 통일부의 대북송금 제재가 이루어지기 전 저작권료 7억 9천만 원을 북한에 어떻게 전달했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국익과 경문협 법인의 경영상 비밀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절했습니다. 1심 패소 뒤 원고는 항소를 했고 지난해 8월 11일 통일부가 관련 자료를 여러 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자 통일부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MBN 취재 결과 자료에는 북한이 어떤 경로를 통해 누가 전달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전해진 돈이 북한 정권의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다음 달 14일 선고가 날 예정입니다.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김세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방송사들이 돈을 북한에 직접 못 주니까 이걸 대신 전달해주는 재단이 있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와 같은 북한의 저작물을 사용한 뒤에 저작권료를 북측에 전달해야 하는데요. 직접 전달할 수 없으니까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 내각 저작권 사무국을 대리해서 국내 이용자에게 돈을 걷어 북한에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대북송금 제재로 2009년부터 저작권료를 북한에 줄 수가 없어 서울 동부지법에 공탁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군 포로들은 북한으로 갈 이 돈을 배상금으로 달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문협은 국군 포로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경문협은 지난 2004년에 설립된 단체인데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을 맡아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5일 일신상의 이유로 이사장에서 사임한 상태이고 해당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띄워져 있습니다.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거 북한으로부터 실제 손해배상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아직 국내에는 없는데요. 외국 사례는 좀 있습니다. 가장 좀 대표적인 게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 직후 사망한 오토 원비어 사례인데요. 원비어 부모가 아들을 사망하게 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2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운반선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압류되자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매각 대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예, 항소심이 이제 다음 달입니다. 김 기자가 취재한 대로 돈이 이제 북한으로 전해진 경로 같은 게 드러나면 뭐 가능성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국군 포로분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손해를 입었다고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입니다. 보통 북한이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해 확정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하지만 국군 포로들처럼 실제 북한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현실적인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은 큽니다. 예. 여러 유형의 피해자분들이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례가 됩니다. 북한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부 김세희 기자였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한강이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얼었습니다. 그동안 한파 소식이 많았던 터라 이제서 얼었나 싶은데 역시 작년보다 32일이 늦은 지각 결빙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녹았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올랐고요. 당분간 큰 추위도 없다는 소식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강변을 중심으로 한강에 거대한 얼음판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오전 한강에 올겨울 첫 결빙이 관측됐습니다. 한강대교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교각 사이 상류 100m 지점이 얼음으로 뒤덮이면 한강이 결빙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겨울보다는 32일 늦었고 2000년대 이후로는 역대 두 번째로 늦은 결빙입니다. 엿새째 영하권을 기록한 서울의 아침 기온 탓에 강물이 얼어붙었습니다. 오후 들어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지금은 관측 지점 결빙이 대부분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강변에 얼어있던 얼음도 작은 오리가 뚫고 헤엄칠 수 있을 만큼 금세 얇아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최고 4.0도까지 올라 모처럼 포근한 날씨에 일부 시민들은 패딩이나 목도리를 들고 다녔습니다. 엄청나게 추웠는데 금요일 오늘 되자마자 엄청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오늘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1도에서 8도 수준으로 내일부터 당분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에 이어 다음 주에도 아침과 낮 기온이 평년 이상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가 내걸었던 공약이 있습니다.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피양육자에게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국회는 법안 폐기 수순에 정부 역시 추진 계획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홀로 아이 키우는 부모 마음을 헤아리겠다는 공약은 모두 빈술이었던 겁니다. 안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화장품하고 아이가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전 남편은 베트남으로 떠나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달 50만 원의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된 지난해까지 18년 동안 받지 못했고 중증 장애인 아들을 홀로 키운 세월은 눈물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래도 있어서 자기는 행복하다고. 엄마가 혼자서 나 키워준 게. 청구 소송에만 평균 4년이 걸려 한부모 가족 10명 중 7명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준다며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내고 미지급자에게 청구하는 선지급제는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국회 계류된 법안만 8개에 이르지만 21대 국회에서는 폐기 수순입니다. 관계부처가 반대하는 검토 의견을 내면서 최근 국회 여가위는 법안 소위 심사에 선지급제를 빼기로 합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양육비 지급률 향상 계획에 선지급제는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건수는 2021년 하반기 20여 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300여 건으로 급증하는 상황. 최근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운영이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으며 양육비 이행은 더욱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를 공약했는데 결과적으로 공약이 폐기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부터 과연 그 실현 의지가 있어서 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약에 속은 피해자들을 정부와 정치권이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며칠 전 충남 서천 특화시장의 화재처럼 재래시장에 한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지기 일쑤입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다른 시장의 소방 안전은 어떤지 살펴보니 언제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신동욱 기자입니다.
불이 나면 바로 써야 할 비상소방함이 자전거에 막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스위치는 그물에 가려져 재기능을 할지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불이 잘 붙는 LP가스 용기 주변에는 버젓이 담배꽁초가 놓여 있습니다. 불과 4년 전 대규모 화재로 홍역을 치렀던 서울 청량리 시장입니다.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소방서에서 나와서 얘기를 해도 그게 시정이 안 되네. 시장에 소화기가 있지만 이렇게 구조물 사이에 껴있어 실제 불이 나면 발견도 쉽지 않고 성인 남성이 세게 당겨도 잘 빠지지 않아 신속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전통시장에도 가봤습니다.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국숟가락처럼 얽혀 있어 언제 합선돼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입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콘센트는 작은 스파크만 튀어도 불이 붙을 것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지금 전선이 좀 많이 좀 노후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정리가 너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제일 좀 불안한 것 같고요. 표피가 벗겨진 데도 있고. 소방서에서 나와 수시로 점검은 한다지만 상인 대상의 훈련이나 교육은 부족합니다. 더위 나이 드신 분 되게 많아요. 젊은 사람보다는 우리 나이 든 사람한테는 교육이 더 필요해요. 저도 막막했어요. 현일의 이상인데 그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상인들은 그것도 불편해한다는 거죠. 소방방재청은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289건 났고 재산 피해도 8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이런 방음벽이나 높은 건물의 유리창은 죽음의 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건물에 충돌해서 죽는 새만 한 해 765만 마리. 그동안 유리창에 독수리 스티커도 붙였지만 큰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스티커 모양을 바꾸고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건물에 붙이는 것부터가 머나먼 길입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몸을 비틀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잠깐 걸어보나 싶더니 뒤뚱이다 이내 쓰러집니다. 건물 유리창에 부딪힌 쇠 유리새입니다. 전형적인 뇌진탕 증세입니다. 거울처럼 하늘이 반사되는 유리창은 새의 눈으로 보면 그냥 하늘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대로 날아가 들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구조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독수리와 수리부엉이, 직박구리 등 충돌로 다친 새는 크기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비행에 적합하도록 뼈 안이 이제 비어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충돌하게 되면 아주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해 동안 건물 충돌로 죽는 새는 765만 마리. 사고를 막기 위해 한동안 독수리 같은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를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그닥 효과는 없었습니다. 맹금류 스티커가 1m 옆에 붙여도 안 부딪혀야 되는데 많이 부딪혀서 죽고 있거든요. 대신 점자형 스티커가 도입됐습니다.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입니다. 적당한 간격은 세로 5cm, 가로 10cm입니다. 촘촘한 점으로 새들이 벽이라고 인식해 부딪히면 죽는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장치는 현행법상 공공건물에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민간 건물도 붙이게 하려면 지자체 조례가 필요한데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전체의 25%인 50여 곳에 불과합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7개 범죄 사실로 5년 동안 290번의 재판을 받았죠. 법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지호 기자, 선고가 꽤 길어졌어요. 그 이유와 선고 배경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는 4시간 반 정도 만인 오후 6시 반에 끝났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겐 4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 이유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였습니다. 담당 재판부 외에는 아무도 재판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도 직무 권한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9년 검찰의 기소 이후 1810일 만에 이뤄진 건데 사안이 복잡하고 혐의가 많아 오늘 선고를 하는 시간까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개의 범죄 사실이 적용됐습니다. 우선 검찰은 강제동원 손해배상,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국정원 대선 개입,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재판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와 법관의 해외 파견 등을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받으려고 이렇게 범행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특히 일부 판사들을 사찰하고 헌법재판소의 내부 기밀을 수집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으로 이번 사건은 사법농단이라고 불렸는데요.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검찰 소환과 기소까지 이어졌던 사건이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900병상 규모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약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했고 기저질환 등을 파악하는 약품 식별 업무를 간호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환자들은 불안합니다. 장동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N 취재진이 입수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내부 문서입니다. 약사 인력이 부족해 약품 식별 업무를 지난 17일부터 일시 중단한다며 간호사 등 다른 직원이 약품을 식별하라는 내용입니다. 약품 식별 업무는 병원에 새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기존에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하면서 기저질환과 처방될 약의 기준 등을 파악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약사님 해야지, 약은 간호사가 하면 안 되지. 일 분량도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이제 환자들한테 불이익이 될 텐데. 병원 측은 구체적인 약사 인력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간호사가 약품 식별을 하는 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안전장치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환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판단은 다릅니다. 어떤 약인가를 판단하는 업무는 감정 업무로 보여집니다. 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약사 자격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약품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환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을 옮기면서 그 고혈압 약을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신경과 의사가 고혈압 약을 처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뇌출혈이 돼서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약품 식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채용해 다음 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붙은 건설 경기에 정부가 발주하는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도 줄줄이 멈추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SOC 사업 입찰도 대부분 유찰되면서 SOC 사업으로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2022년 8월 서울시 강남역 일대를 중심으로 연 강수량의 10%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며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폭우 직후 빗물을 담았다가 한강으로 배출하는 대심도 빗물 처리 시설을 만들려는 공사가 추진됐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서울시는 2년째 수해를 막는 차원에서 이곳 강남역에서 시작되는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업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강남역 일대를 포함해 서울 내 3곳에 대한 9,900억 원대 관련 공사가 모두 유찰됐기 때문입니다. 3천억 원 규모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09 공사, DTX-A 환승센터 관련 사업도 아직 시공사를 못 찾았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 SOC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수주를 해봤자 손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SOC 사업마저 건설업체들이 입찰을 꺼리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와 전쟁 상황으로 인해 원재료나 인건비 같은 공사비 원가가 많이 오른 게 현실이고요. 정부 발주 공사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65%인 12조 4천억 원을 조기 집행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었지만 반쪽 효과에 그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건설 경기 자체가 올 상반기에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좀 재정 사업이 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제때 작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낮게 책정된 공사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긴축 재정으로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저출산으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학교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폐교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교육청과 서울시의 입장이 다릅니다. 교육청은 또 다른 교육기관으로, 서울시는 청년 임대 아파트로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폐교된 서울 화양초등학교입니다. 펜스가 쳐져 있는 운동장은 주차장이 됐고 건물은 일부만 교육청 관련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되게 많고 지하철역도 되게 잘 돼 있는데 그런 땅을 이용하지 못하고. 역시 올해 폐교된 성동구 덕수고등학교도 교정이 썰렁하기만 합니다.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흥인지문으로부터 약 4km 떨어져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문을 닫을 만큼 폐교 현상은 도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실제 성수공고를 포함해 지난해와 올해 폐교된 공립학교 4곳 중 3곳이 서울 시내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학교 부지를 가진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활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래교육문화원과 특수학교, AI 진로체험기관 등 교육기관으로 변신시키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중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건 사업이 있어서.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폐교 부지가 도심인 곳은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청년 임대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좋은 활용법이라며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358개 폐교가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 개발 방향을 놓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샘 올트먼 대표가 7개월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CEO가 우리 반도체 경영진을 만난 이유를 김종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6월 방한 당시 한국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언급했던 샘 올트먼 대표.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하고 SK하이닉스 최고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또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국내 스타트업도 만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And I think Korea is one of the few countries in the world with a lot of the assets to make real progress there, so we're very excited to explore that. 올트먼 대표가 반도체 기업을 만난 이유는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전용 반도체인 GPU 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 생산은 미국 엔비디아가 90% 이상 담당하며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챗 GPT가 고도화될수록 엔비디아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올트먼 대표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필요성 역시 커진 겁니다. 한국이 검토해 볼 만한 그런 국가이면 틀림없잖아요. 삼성이나 SK 메모리 또 파운드리 하는 그런 기업도 있지. 설계하고 개발하고 있는 팹리트도 있지. 대만의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반도체 파트너십에 뛰어들고 있어 오픈 AI를 고객사로 모시기 위한 경쟁 역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우리나라 미술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만큼 미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커졌죠. 그래서 저희 MBN이 안방에서 미술을 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방송되는 헬로아트를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예인 큐레이터가 미술 작가와 만나 작품을 큐레이팅합니다. 국내 최초 스타 큐레이팅 프로젝트인 헬로아트입니다. 신인이나 유망 작가의 일상과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데 작품성을 인정받으면 스타 작가로 발돋움할 수도 있습니다. 매주 3팀씩
아트테이너와 키친앤팝 아트, 추상화의 대가 등 다양한 테마로 흥미를 더합니다. 미술관 간다 하는 게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또 주변에서 편히 즐길 수 있는 거니까 그림 많이 보러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헬로 아트. 아티스트를 지속 발굴하고 진입 장벽이 높았던 미술의 대중화를 이끌지 스타 큐레이팅의 도전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추위가 누그러들었습니다. 닷새째 이어지던 한파특보도 점차 해제되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이 3도, 대구 7도까지 올라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단 아직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서요. 빙판길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영남 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유입되겠고요.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춘천이 영하 9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대체로 영상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가 5도, 부산 10도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